말세라는 단어가 지금 이 순간만큼 와닿는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글날 연휴 사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 간의 전면전이 발발했습니다. 물론 두 나라의 반목은 이미 일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양쪽 모두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습니다. 오죽하면 일각의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제5차 중동전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기간 단위 사망자 발생 숫자로만 본다면 고작 3일간의 교전으로 이미 제4차 중동전쟁의 사망자 숫자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긴박한 순간을 긴급 속보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됨과 함께 잠잠 3시간 30분에 걸친 무차별적인 폭격이 자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 공습으로 인해 최소 5명이 이스라엘인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악몽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무려 5,000터부터 7,000개로 추정되는 수제 로켓과 가삼 로켓을 동원해 이스라엘 전역에 폭격을 가했고 아이언돔이 무력해지자 무왕좌왕하는 이스라엘군을 사살하며 서남쪽 국경을 통해 수백 명의 특작부대를 침투시켰습니다. 심지어 공격이 가해진 10월 7일은 토요일로서 이스라엘인들은 유대교 율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어떠한 활동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를 바꿔 말하면 수많은 민간인이 자택에서 하마스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노출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오랜 시간 종교적,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반목해온 하마스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최대한 많은 민간인을 공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의 혼란을 기다리고 있었던 레바논의 테러단체 헤즈볼라 또한 무차별적인 테러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10월 7일 단 하루에만 무려 100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했고 1000여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전면전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탈을 쓴 학살극에 가까운 만행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또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하마스는 이 행위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며 전쟁을 선포했고 이스라엘 전역에 예비군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의 420곳이 넘는 시설에 보복성 공습을 가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군은 지상 병력을 북부의 레바논 국경, 동부의 웨스트뱅크, 남부의 가자 지구 전선에 전진 배치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발표에 따르면 31개 대대 4개 사단이 가자 지구 국경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비록 공격을 당한 직후에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나마 빠른 대응 덕에 이스라엘 남부의 통제권은 회복했고 현재 스데로트 등 8곳에서 교전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쪽에서 모두 민간인 피해를 염두에 두지 않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벤 구리온 국제공항을 제외하고 모든 공항을 폐쇄하자 되려 그곳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벤 구리온 국제공항이 이스라엘에 거주 중인 타국의 재외국민들이 탈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항임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의도로 공격을 가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데요. 하마스의 공격은 이스라엘군이나 이스라엘 국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맹국 대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거주 또는 방문 중이던 미국인만 무려 11명이 사망했고 7명이 실종되었으며 이외에도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교민들조차 전쟁의 화마에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면전은 중동 전체를 불태우는 거대한 국제전으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우방국이었던 미국은 전쟁 발발 직후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항모전단을 이동 배치했고 전투기 편대를 확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원한다면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라며 신속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발표에 의하면 벌써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과 그 전단이 이스라엘과 면한 동지 중해로 이동 중입니다. 일명 슈퍼캐리어로 불리는 미국의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미국의 해군력을 대표하는 3세대 항공모함인데요. 만재 배수량만 10만 톤이 넘는 데다 전장 332m, 전폭 78m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야말로 바다 위의 공군 기지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정도인데요. 게다가 단순히 규모만 거대한 게 아니라 EMALS 방식의 캐터펄트를 4기나 탑재하고 있어 65기가 넘는 함재기를 24시간 동안 무려 270회 이상 이착함시킬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에 버금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소티인데요. 게다가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의 타격전단은 타콘데로가급 순양함인 노르망디 한 척과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4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척 한 척 모두가 결전병기급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례적인 항모전단 전진 배치가 외부 세력의 무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일종의 무력 시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뿐만 아니라 탄약을 포함한 대량의 군사 장비 또한 이스라엘에 지원할 방침인데요. 레임덕에 내몰려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면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동맹 관계였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아랍권의 반미 기조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전진기지였고 반대로 사방이 적선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의 처지에서 미국은 생존을 위한 동아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와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적선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안보 환경까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아랍권 정책이 변경되고 특히 극우 성향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재집권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도로 대이스라엘 정책 노선을 전환하면서 반대로 이란과는 수감자 협상을 진행하거나 동결 자금을 해제하는 등 유화책을 펼친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바로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신속하고 압도적인 군사 지원을 감행한 데는 이로 인한 정치적 공세를 무마시키려는 의도 또한 깔려 있을 텐데요.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을 잃게 된다면 사실상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수록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군사 전문가는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가장 큰 이유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최전선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은 오랜 시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권 강대국들의 더러운 칼처럼 활용되어 왔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무력 시위를 저지르거나 러시아가 바그너 그룹을 국제 정치적 면피 도구로 사용하면서 온갖 전쟁 사업을 벌였던 것을 생각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최대한 간단히 말하자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가삼 로켓을 날리는 대신 아랍의 강대국들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관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 전략의 하나로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통칭 IMEC를 추진하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를 이용해 안보 조약을 체결하고 핵 개발을 허용하면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겠다는 어마어마한 빅딜을 걸어왔는데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이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공공의 적인 이스라엘을 전면으로 내세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서 줄타기 하던 팔레스타인으로서는 팽팽하게 당겨진 줄의 한쪽 끝이 잘려져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이란으로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공통된 적이 있긴 하지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서로를 적선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고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국을 중동 한복판에 들어앉힌다면 각종 제재로 고립 상태인 이란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중동의 복잡한 정세만큼이나 온갖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판을 짠 미국, 떡고물을 노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의 패자 자리가 위태로운 이란이 전쟁의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대리인으로 세우고 각축전을 벌일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전쟁 발발 직후 10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해당 사태를 현안으로 내세워 비공식 긴급협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점작 유엔의 의사를 전달하는 성명문 채택 등 즉각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로버트 우드 미국 주유엔 차석 대사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마스의 극악무도한 테러 행위를 비난하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부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북한 등 8개국과 3개 단체가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문제는 테러 단체인 하마스의 성향,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서로에 대한 혐오를 생각하면 전쟁이 길어질수록 민간인 피해가 폭증하리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고작 3일이 전쟁 기간 동안 이스라엘 측에서만 3,265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최소 4,30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전쟁 기간을 생각하면 양쪽 모두 말도 안 될 정도로 극심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마스는 피난을 떠나는 이스라엘 민간인의 차량에 총알을 퍼붓거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일가족으로 희생양으로 삼는 등 입에 담기도 어려운 온갖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행동을 자랑스레 틱톡 등 SNS에 게시하며 공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마스는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100명이 넘는 인질을 붙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마스는 이들을 방패막이 삼아 사전 경고 없이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폭격하면 이 포로들을 처형할 것이라는 등 무자비한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아기 다툼과 다르게 없는 꼴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대한민국이 그릴 수 있는 최악의 미래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 역시 적선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자칫 한 발이라도 잘못 디뎠다간 강대국들의 대리전 무대가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북한이라는 표면에 적은 테러단체와 다르게 없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더러운 짓을 벌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우리는 제네바 협약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부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연이은 개발과 발전으로 인해서 세계의 무기들은 다양하게 개량되고 발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미사일 기술 역시 높아졌는데요. 그중 특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사일이 바로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입니다. 해당 미사일은 타격하려는 장소의 방어체제를 무시하고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이 미사일의 공격을 대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의 기술력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미사일들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나라에서 무서워하는 미사일 중 하나가 바로 극초음속 급강하 대한미사일입니다. 극초음속 급강하 대한미사일은 하이퍼소닉 미사일의 한 형태로서 대상을 향해 아주 높은 속도로 이동하는 미사일로서 이런 종류의 미사일은 기존 초음속 미사일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며 더욱 먼 거리를 더 짧은 시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빠르기만 해서 이 미사일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 미사일의 무서운 점은 상대편 레이더에서 예측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반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해당 미사일은 해군이나 해상작전에서 주로 사용되며 대한미사일로 분류됩니다. 또한 적군 함선을 파괴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며 극초음속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반응이 가능하여 적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성능의 미사일은 기술적으로 매우 도전적이기 때문에 개발하거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연구가 필요하며 대상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 역시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이런 미사일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방산업체에는 한 가지의 숙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극초음속 급강하 대한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극초음속 급강하 대한미사일을 방어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공중에서 극초음속으로 급강하하는 적의 대한미사일의 신호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적 미사일이나 그 외의 위협 신호를 탐지하는 2차원 방향 탐지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의협 신호의 방위각을 측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고각까지 2차원 방향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됐다. 공중에서 발생하는 적의 의협 신호도 찾아내 함정의 미사일 탐지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미 2020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해당 기술은 현재 한국의 해상과 공중에서 오는 적의 위협들을 더욱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술은 내년에 건조될 예정인 6,5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기술을 이지스 구축함과 무인기 등 다양한 장비에 탑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방위 물품을 생산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방위산업이 더더욱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리고 극초음속 급강하 대한미사일만큼 주목받는 것은 바로 한국형 이지스함인 KDDX입니다. 이전에 한국 호위함이나 구축함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선체와 전투체계, 센서와 무장까지 한국의 기술로 개발되고 있으며 크게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면 고정형 다기능 의상 배열 레이더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지스함에는 S밴드 단일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다면 여기에 추가되어 X밴드 레이더까지 함께 적용되는 듀얼 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두 레이더는 각각 장거리와 단거리 레이더인데 이로 인해서 기존의 이지스함의 능력에서 추가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격 임무까지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 마스트 적용이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적용되는 기술이며 세 번째로 전기 추진 체계가 적용되는데 이 체계의 원리는 전기 자동차의 원리와 비슷하게 작동되며 가스 터빈과 디젤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여 함대를 기동시키는 장치입니다. 네 번째로는 스마트 기술로서 인력 절감형 무인화 자동화 기술이 확대되며 소수의 인원으로 함정을 운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KDDX는 약 190명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자체적으로 방산물품을 생산하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며 거기에 이러한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기술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한 나라는 더 없다고 봐도 되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국방기술력은 점점 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그로 인해 세계로의 수출 역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형 이지스함인 KDDX에 대한 소식을 접한 일본의 반응 역시 있었는데요. 얼마 전 대만군에서 훈련을 진행하던 도중 충격적인 폭발 사고가 벌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많은 이들이 한국의 방공 시스템을 돌아보며 한국이 사실 아시아 최강 시스템을 갖춘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에 반발해 자국 방공 시스템을 자랑했다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막지 못할 수준이라는 실상이 들통나 망신을 당하며 입 다물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눈앞에서 폭발하는 미사일의 망원경을 통해 지켜보던 대만군 장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은 충격에 휩싸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실사격 훈련에서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올해 8월 실시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 2 미사일 실사격 훈련에서 벌어진 폭발 사고는 대만군 장성들과 주요 관계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의 위협이 가중되며 민감한 상황에서 방어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된 것이기 때문이죠. 적어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어트는 텐궁 3 미사일과 더불어 대만섬 전체를 요새화하는 고슴도치 전략의 핵심 대공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국이라는 적을 앞두고 있기에 대만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고슴도치 전략은 내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 상대방 역시 큰 상처를 입거나 같이 죽을 각오를 하라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미사일이죠. 1949년부터 이어진 이 전략은 생각보다 효력이 상당했습니다. 1954년 중국 대만 사이에 벌어졌던 진먼도 포격전 당시 44일에 걸친 치열한 포격전 끝에 대만이 승리했죠. 당시 중국은 진먼도와 그 일대에 47만 발 이상의 포탄을 쏟아부으며 대만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심리적인 회유 전략을 구사하며 대만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외부의 포격과 심리전에 대만은 속수무책이었는데요. 그러나 대만은 60도가 넘는 독주를 병사들에게 지급하면서 악으로 깡으로 중국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지급되었던 술이 오늘날 대만을 대표하는 술인 금문고량주로 대만의 슬픈 역사와 깊게 관련이 되어 있죠. 목숨을 불태운 분투 끝에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승리하면서 대만의 자주 독립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대만 정부는 이 일화를 지금까지 전 국민에게 교육시키면서 고슴도치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섬 전체를 요새화하기에 이릅니다. 그 이후 중국이 직접적으로 대만을 건들거나 공격하진 않았지만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전투기는 물론 항공모함을 순회하면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의 편을 들며 중국에 맞서고 있지만 수적인 유리함과 지리적인 장점은 중국에게 있죠. 그렇기에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실패한다는 것은 대만 입장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대만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죠. 게다가 이번 사건에 앞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자료가 중국으로 넘어간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만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만 예비역 부사관이 중국 사이트에 대만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올려버린 것인데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소는 1급 비밀로 취급되는 정보입니다. 정보전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현대 전쟁에서 대만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 위치가 노출된 것은 치명적인 실책이었죠. 대만 정부로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대만 국민들은 정부에게 더 비싼 미사일을 수입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미국으로부터 팩 3급 패트리어트 방공미사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한 것입니다. 현재 팩 3가 설치된 곳은 한국과 일본 두 곳뿐입니다. 대만은 구형 팩 2 패트리어트만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매하자는 여론이 폭발한 것이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르 팩 3가 격추한 소식도 들려오면서 믿을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인 팩 3가 대만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킨짤 미사일을 격추하는데 소요된 팩 3가 36발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팩 3 역시 생각보다 기능 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가격 또한 커다란 문제인데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1200기의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 대만이 준비해야 하는 팩 3 미사일은 이보다 최소 2~3배 이상 물량이어야 합니다. 팩 3포대 하나당 10억 달러, 하나로 1조 3천억 원이나 들어가는 마당에 예산도 부족한 대만 정부가 이 정도 물량을 수입하는 건 불가능인 일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대만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방공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의 사례를 대만이 본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한국이 구축한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LSAM과 천궁 2위 존재 때문입니다. 미사일 개발에 있어 놀라운 성과를 거둬온 한국은 올해 6월 장거리 지대 공유도무기 LSAM 네 번째 시험 발사를 성공시키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독자적인 요격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고도 50-60km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 정밀 추적기와 탄도미사일에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비행체 KV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것은 놀랍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북한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자주 국방을 지키기 위해 개발이 진행된 LSAM은 개발 난항과 예산 압박이라는 큰 저항을 이겨냈다는 점에서 대단한 국내 기술입니다. 다층 방어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 LSAM은 알려진 스펙과 능력만 봤을 때 사드 THAAD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향후 LSAM 개량형까지 한국이 개발하면 세계적인 수준의 방공 시스템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한국이 구축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산이 진행되고 해외 수출까지도 가능하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방공 시스템 수출이라는 위협을 달성하는 국가가 되는데요.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는 국가가 어느새 미국의 뒤를 이어 방공 시스템을 수출하는 국가로 바뀐 것입니다. 피를 쏟는 노력과 국내 연구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일 텐데요. 덕분에 한국은 미국의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독자적인 국방력을 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LSAM 외에도 미사일 공격에서 한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지대공 미사일이 바로 천궁인데요. 기존 방공유도 무기인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천궁은 천궁 2로 개량에 성공했고 최대 사정거리 40-50km를 자랑합니다. 발사대 하나당 8발이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발사관에서 가스 압력을 통해 미사일을 수직으로 10m 이상 발사한 뒤 공중 점화하는 콜드 런치 방식이 적용된 것이 특징인데요. 이 덕분에 360도 모든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해 전천후 방어에 있어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발사 원점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정확도 향상이라는 효과도 있죠. 아랍에미리트 UAE는 이미 한국의 우수한 방공 시스템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수입을 결정했는데요. 미국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아니라 천궁을 선택한 UAE 행보에 많은 국가들이 의구심을 보냈지만 한국 무기의 뛰어난 성능을 믿고 있는 UAE는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죠. 그 이후 많은 국가들이 천궁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미국에 비해 가성비가 뛰어난 방공 시스템인 것을 확인하고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A-50을 구매한 말레이시아도 최근 천궁 도입에 관심을 보인 만큼 한국 방공 무기는 K방산의 효자 수출 품목이 되었죠. 자체적으로 방공망을 구축해 나가는 한국을 보며 중국은 질투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자국 방공 시스템을 갖추기보다 외국 방공 시스템을 수입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을 구입할 순 없어 러시아에서 S-400 방공 미사일을 수입해 왔었죠. S-400을 들여올 당시만 해도 중국은 아시아에서 자국의 방공 시스템이 가장 탁월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S-400은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돌입하는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밝힌 재원만 확인해보면 현존 대공미사일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꺼번에 72개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고 36개의 목표물과 동시 교전할 수 있습니다. 700km까지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400km로 만약 이론대로라면 러시아는 시리아 전역과 키프로스 섬까지 S-400으로 요격이 가능합니다. 막강한 성능을 자랑하는 만큼 미국의 사드에 비해 가격이 1.8배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알려진 것만 고려한다면 S-400과 견줄 만한 방공 시스템은 미국조차 구축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믿고 중국은 러시아 S-400을 수입하면서 아시아 최강 방공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자신만만해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환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스텔스 전투기가 시아 상공에 출몰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S-400이 구멍투성이에 하자 있는 물건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는 시리아와 이란 영공에 진입해 이란 핵시설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시리아에 S-400 방공체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투기를 탐지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타스 통신을 동해 반박 기사를 내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죠. 중국 정부도 사태를 조사하고 전문가들을 동해 진위를 파악한 결과 공중경보기의 존재가 없다면 S-400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상 현장 검증을 거쳐보니 초근접거리가 아니면 S-400은 제대로 전투기를 탐지해내지 못했었습니다. 중국이 가졌던 자신감의 근거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자국 기술로 방공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물론이고 일정 부분에서 미국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한 시스템을 만든 대한민국. 어쩌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몇 안 되는 최강의 미사일 방어막을 구축한 곳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매진. 언젠가는 미국을 뛰어넘고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을 구축해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의 공격에도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길 기원해보겠습니다.